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다시 멀어지고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편하지? 저 사람은 왜 만나고 나면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다 비슷비슷해 보였고 어울리면 그냥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사람마다 남기는 느낌이 전부 다르더군요.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며칠을 끙끙 앓게 만듭니다. 말은 다정한데 뭔가 불편하고 겉으로는 친절한데 속은 텅 빈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수는 적은데 옆에만 있어도 든든하고 표현은 서툰데 마음은 따뜻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곁에 둘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거라는 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말로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친절함으로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짜는 아주 작은 순간에 아주 사소한 행동에 숨어 있습니다. 눈빛 하나, 손짓 하나, 침묵 하나에도 그 사람의 본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곁에 두면 인생이 편안해지는지, 어떤 신호를 봐야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지, 그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경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내 시간을 함부로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한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면 인생의 후반부가 훨씬 더 평온해집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곁에 두면 인생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보내는 신호. 첫 번째, 당신을 진짜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였습니다. 한 60대 남자분이 앉아 계셨는데 옆자리에 젊은 여자가 앉더니 가방을 툭 놓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정형외과 맞죠? 여자는 고개도 안 들고 네 한마디만 하더군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 화면만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남자분은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옆 할머니 한 분이 남자분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그분은 눈을 마주치며 물었습니다. 남자분도 그제야 편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눈을 마주쳤느냐, 안 마주쳤느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친절한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많은데 눈은 다른 곳을 보는 사람이 있고 말은 적어도 눈으로 마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마음은 눈에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심리학 연구팀이 2018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대화 중 눈맞춤 패턴을 분석한 실험이었는데 참가자 3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대화 중 평균 60% 이상 눈을 마주쳤고 다른 그룹은 30% 미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눈을 자주 마주친 그룹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가 73% 높았고 대화 후 심리적 안정감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눈을 회피한 그룹은 대화 후 불안감이 54% 증가했고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졌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눈맞춤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무의식적 신호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대화에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입으로는 괜찮아요 해도 눈은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말로는 관심 있어요 해도 눈은 다른 곳을 향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으면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눈을 봐야 합니다.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눈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말을 하기 전에 눈으로 확인하고 대화 중에도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관심입니다. 그게 진짜 존중입니다. 반대로 눈을 자꾸 피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없거나 불편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 사람 말이 아무리 다정해도 눈이 차갑다면 믿지 마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그 창이 닫혀 있다면 안의 집은 비어 있는 것이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의 말은 공허합니다. 아무리 친절한 척해도 그 안에는 진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말이 서툴러도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억지로 맞춰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통합니다. 이제는 눈을 보세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세요.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곁에 두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진짜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피하는 사람에게는 마음 쓰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직 당신을 마주할 준비가 안 된 것뿐입니다. 눈빛 하나가 전부를 말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인생에서 잘못된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열린 사람은 그 사람의 손짓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 한 명은 50대쯤 되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니 오랜만에 만난 사이 같았습니다. 남자분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여자분은 계속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는 끄덕이는데 몸은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남자분이 뭔가 설명을 하면서 손을 펼쳤는데 여자분은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맞아,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손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은 계속 가슴 앞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헤어졌는데 남자분 표정이 묘하게 어두웠습니다. 분명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뭔가 통하지 않았던 거죠.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말은 따뜻했지만 손짓은 차가웠으니까요. 우리는 말만 듣습니다. 그런데 몸은 말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특히 손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UCLA 심리학과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 연구팀이 1990년대에 수행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있습니다. 참가자 280명을 대상으로 대화 중 신뢰도를 측정했는데 말의 내용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목소리 톤이 38%, 몸짓과 표정이 5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손동작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손을 자연스럽게 펼치고 제스처를 쓰는 사람은 신뢰도가 78% 높았고 손을 숨기거나 팔짱을 끼는 사람은 방어적이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을 확률이 63%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손은 무의식의 통로다. 사람들은 말을 통제할 수 있지만 손동작까지 통제하기는 어렵다. 손이 열려 있으면 마음도 열려 있고 손이 닫혀 있으면 마음도 닫혀 있다.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손이 자유롭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손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강조할 때는 손바닥을 펼치고
들을 때는 손을 편안하게 놓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과의 대화에 긴장하지 않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 방어할 것도 없으니까요. 반대로 손을 잡고 숨기는 사람, 팔짱을 끼는 사람, 주머니에 손을 넣는 사람은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말은 친절한데 손은 닫혀 있다면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좋아요 하면서 손은 뒤로 빼고 있다면 실제로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특히 손은 가장 정직한 부분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손을 보세요. 손이 열려 있나요? 닫혀 있나요? 손짓이 자연스러운가요? 경직되어 있나요? 당신을 향해 손바닥을 보이나요? 손등을 보이나요? 그 작은 차이가 전부를 말합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위선을 입힐 수 있지만 몸은 진실을 드러낸다.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몸을 보라. 손짓 하나가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줍니다. 손이 열려 있는 사람은 마음도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통합니다. 손짓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손을 잡고 숨기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아직 당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몸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느라 손을 닫은 것뿐입니다. 억지로 마음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손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냥 거리를 두세요. 손짓 하나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진짜로 대하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맞추는지. 세 번째, 말없이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진짜입니다.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는지, 자식들은 뭐 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 중에 유난히 조용한 분이 계셨습니다. 말수가 유난히 적은 작은아버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들 때도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짧게 대답하고 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무뚝뚝하거나 기분이 안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며 듣고 있었습니다. 웃을 때는 조용히 웃고 공감할 때는 그렇지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한 조카가 그분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 편해 보였습니다. 조카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아무 말 안 해도 괜찮거든요. 침묵이 불편한 사람이 있고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침묵은 차갑고 어떤 사람의 침묵은 따뜻합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 연구팀이 2015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관계 속 침묵의 심리적 효과를 측정한 실험이었습니다. 참가자 4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대화 중 자연스러운 침묵을 허용하고 다른 그룹은 침묵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연스러운 침묵이 있는 대화에서 참가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68% 높았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도 54% 증가했습니다. 반면 침묵을 피하고 계속 말을 채우는 대화에서는 피로도가 2배 이상 높았고 대화 후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41%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을 말로 채우려 한다. 반대로 침묵이 편한 사람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신뢰한다.
진짜 친밀감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형성된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친근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계속해야 하는 관계는 불편한 관계입니다. 진짜 편한 사람은 침묵해도 괜찮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통합니다. 그 사람 옆에서는 억지로 말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나란히 걸어가도,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 마셔도 그게 편안합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반대로 침묵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끊기면 금방 어색해지고 뭔가 계속 떠들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과 있으면 피곤합니다. 말을 맞춰줘야 하고 반응해줘야 하고 계속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불안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편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도 지칩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개의 고독이 서로를 보호하고 경계하고 인사하는 것이다. 고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침묵 속에서도 외롭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곁에 둘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은 사람보다 침묵이 편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도 되고 말없이 있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 사람 옆에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침묵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고요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말을 적게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와 편하지 못해서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곁에 두세요. 그 사람과는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합니다. 네 번째, 약자에게 친절한 사람이 당신에게도 진심입니다.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많았습니다. 한 테이블에 60대 부부가 앉아 있었고 20대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자분이 메뉴판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이거 맵기 조절되나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건 조절이 안 돼요. 남자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요즘 식당이 그것도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되던데?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남자분은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에휴, 요즘 서비스가 왜 이래? 장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앉은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메뉴판만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나왔는데 반찬이 하나 빠졌습니다. 남자분이 직원을 불렀습니다. 야, 이거 안 나왔는데? 직원이 황급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깜빡했어요. 남자분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일해요.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데 옆 테이블에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같은 직원에게 주문을 했는데 직원이 실수로 물을 쏟았습니다. 할머니 옷에 물이 조금 튀었습니다. 직원은 깜짝 놀라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바쁜데 천천히 해요. 그리고 냅킨으로 직접 닦으면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힘들지? 힘내요. 직원의 표이 확 밝아졌습니다. 같은 식당, 같은 직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로 자신의 불만을 드러냈고 다른 사람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로 자신의 품격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 앞에서 나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데버 켈트너 교수 연구팀이 2012년에 발표한 권력과 공감 연구가 있습니다. 참가자 500명을 대상으로
권력 관계에서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을 상위 권력 그룹과 하위 권력 그룹으로 나누고 상호작용 중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참가자의 82%가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중 47%는 무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35%는 더 친절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발견은 이것이었습니다. 약자에게 무례한 사람은 강자에게는 극도로 공손했고 약자에게 친절한 사람은 강자에게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인격은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 약자에게 친절한 사람은 진짜 선한 사람이고 약자에게 무례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인격이 바뀌는 사람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식당 직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청소하는 분께 눈길도 안 주는 사람, 택배 기사님께 짜증내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서 얻을 게 있어서 잘해주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 사람의 태도도 바뀝니다. 당신이 약자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할 겁니다. 반대로 약자에게 친절한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 사람은 상대가 누구든 자신에게 이득이 되든 안 되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합니다. 그게 진짜 인격입니다.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아랫사람에게 관대하고 소인은 윗사람에게 아첨한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윗사람에게 잘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건 처세입니다. 아랫사람에게 잘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그건 인격입니다. 이제는 보세요.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지,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어떤지, 식당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길거리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약자에게 친절한 사람을 곁에 두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도, 당신이 약해질 때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위치를 존중하는 겁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 겁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5번째,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 분이 30분이나 늦었습니다. 6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길이 막혀서 그래요. 요즘 공사 때문에 차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도 일찍 나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느라 조금 늦었고 또 신호등도 계속 걸려서 기다린 사람은 그냥 괜찮아요 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분은 자기 이야기만 계속했습니다. 진짜 오늘따라 일이 꼬이더라니까요. 원래는 안 그러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처음 한 번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왜 늦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몇 주 후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분이 늦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시간 관리를 잘못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포장을 꺼냈습니다. 기다리시느라 힘드셨죠? 커피라도 드세요. 제 잘못이에요. 기다린 사람이 괜찮아요. 이런 것까지라고 했지만 여자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당신 시간을 뺏은 거잖아요. 다음부턴 더 일찍 나올게요. 변명은 없었습니다. 설명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함을 표현하고 다음에는 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늦었습니다. 두 사람 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받는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실수를 변명으로 덮으려 했고 다른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졌습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를 했느냐가 아니라 실수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 크리스토퍼 피터슨 교수 연구팀이 2009년에 발표한 책임 귀속 연구가 있습니다. 참가자 620명을 대상으로 실수 후 반응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실수 상황을 주고 그들의 반응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 회피형으로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유형. 두 번째는 책임 전가형으로 남의 탓으로 돌리는 유형. 세 번째는 책임 축소형으로 별일 아니다라며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유형. 네 번째는 책임 수용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형.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책임 수용형은 대인관계 만족도가 84% 높았고 신뢰도 점수도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책임 회피형은 관계 지속률이 52% 낮았고 반복적인 갈등을 겪을 확률이 67%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보고 미성숙한 사람은 실수를 자존심의 문제로 본다. 실수 후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정확히 보여준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 후 변명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기 이미지가 당신의 감정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기다린 시간, 당신이 느낀 불편함보다 자기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상할지, 다음엔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자존심보다 관계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실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실수 후 변명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는 게 두렵습니다. 인정하면 자기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실수 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실수 하나가 자기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변명이 먼저 나오나요? 사과가 먼저 나오나요? 설명이 길어지나요? 책임을 인정하나요? 실수 후 태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그 사람은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자기 체면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실수 후 변명하는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해해줘도 용서해줘도 또 똑같이 할 겁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직 자기 실수를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뿐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실수 후 태도는 아무나 못 만듭니다.
그게 진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섯 번째, 작은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동네 슈퍼 앞에서였습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무거운 쌀 포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마침 50대 남자가 지나가길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이것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차까지만요. 남자는 잠깐 멈칫하더니 시계를 봤습니다. 아, 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쌀 포대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조금 후 다른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또 부탁했습니다. 저 미안한데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 남자는 바로 멈춰섰습니다. 아, 네.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 주차장까지만요. 천천히 가요. 제가 들게요. 남자는 쌀을 들고 할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요즘 쌀이 더 무거워진 것 같죠? 예전엔 안 그랬는데.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나이가 드니까 다 무겁네요. 차까지 다 왔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조심히 가세요. 같은 부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거절했고 한 사람은 받아들였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시간이 더 중요했고 한 사람은 타인의 불편함을 먼저 봤습니다. 사소한 부탁 하나에 그 사람의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마음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드러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다니엘 배트슨 교수 연구팀이 2008년에 발표한 친사회적 행동 연구가 있습니다. 참가자 540명을 대상으로 작은 도움 요청에 대한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연구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소한 부탁을 했습니다.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겠어요? 이 주소 찾는 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동전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작은 부탁을 기꺼이 들어준 사람들은 장기적 관계 만족도가 76% 높았고 이타적 행동 빈도도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작은 부탁을 거절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형성률이 58% 낮았고 타인과의 갈등 빈도가 2배 높았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추적 조사에서 작은 부탁을 들어준 사람들이 실제로 중요한 순간에도 도움을 주는 비율이 81%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소한 부탁은 관계의 시금석이다. 작은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은 큰 순간에도 결국 자기 편의를 우선시한다. 진짜 친절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데서 나온다. 사람의 진심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사소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펜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이것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부탁 하나에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이라고 피하는 사람이 있고 네, 괜찮아요라고 바로 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부탁을 귀찮아하는 사람은 큰일에서도 결국 자기가 우선입니다. 말로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하지만 막상 부탁하면 변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불편해지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는 사람은 큰일에서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말은 적어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별거 아니에요라고 하면서도 그 별거 아닌 것을 해줍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불편함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누가 보지 않을 때, 보상이 없을 때, 불편해도 행하는 것이다. 작은 부탁 하나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일 도와준다고 해서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작은 일을 기꺼이 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도움보다 작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문 좀 잡아주기, 짐 좀 들어주기, 이야기 좀 들어주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삶을 지탱합니다. 이제는 보세요. 당신이 작은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귀찮아하나요? 자연스럽게 도와주나요? 변명이 먼저인가요? 행동이 먼저인가요? 작은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불편함이 보이고 당신을 위해 기꺼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작은 부탁을 귀찮아하는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말만 친절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당신을 위해 움직일 생각은 없습니다. 당신이 잘못 부탁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래 자기 편의가 우선인 것 뿐입니다. 작은 부탁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7번째, 무조건적인 긍정보다는 공감해주는 사람이 평생 사람입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한 60대 여자분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온 듯한 친구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 언제 나와? 다음 주래. 뭐 별일 있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응. 여자분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작년에 검사했는데 괜찮았어. 요즘 의학기술이 좋아서 다 나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래도 불안하네. 에이, 그러지 말고 기운내.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대화는 끝났지만 여자분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같은 병원 복도에서 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70대 남자분이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역시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옆에 부인으로 보이는 분이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남자분이 말했습니다. 무섭네. 부인이 답했습니다. 무섭지. 나도 무서워.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나. 그럼 그때 가서 같이 생각하자.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당신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우리 평생 같이 살았잖아. 이것도 같이 하는 거지. 남자분이 부인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 뭔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같은 불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장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은 감정을 부정하고 긍정만 강요했고 다른 한쪽은 감정을 인정하고 함께 느꼈습니다. 한쪽은 위로가 되지 않았고 다른 한쪽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차이는 간단했습니다. 감정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상대의 감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예일 대학교 심리학과 마크 브레킷 교수 연구팀이 2017년에 발표한 감정 조율 연구가 있습니다. 참가자 680명을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표현에 대한 반응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슬픔, 불안, 두려움 등을 표현하는 상황을 주고 상대방의 반응을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형, 괜찮아, 그럴 리 없어 같은 감정 무시. 두 번째는 해결형 이렇게 하면 돼 같은 즉각적 해결책 제시. 세 번째는 비교형 마이너스 나도 그랬어 같은 자기 경험 강조.
네 번째는 회피형 마이너스 다른 이야기하자 같은 주제 전환. 다섯 번째는 공감형 힘들겠다 같은 감정 인정과 동행.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공감형 반응을 받은 참가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89% 향상되었고 관계 만족도도 4배 높았습니다. 반면 부정형과 해결형 반응을 받은 참가자들은 오히려 고립감이 71% 증가했고 감정 표현을 꺼리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중요한 발견은 이것이었습니다. 공감형 반응을 주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82% 높았고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고받는 빈도도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감정을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사람들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 느껴주길 원한다. 진짜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힘든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이 불편한 겁니다. 당신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편해지고 싶은 겁니다. 당신의 불안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당신의 감정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이 불편한 상황을 끝내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답이 아니라 마음인데 그 사람은 답만 줍니다. 반대로 힘들겠다, 무섭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없애려 하지도 않고 해결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함께 느껴줍니다.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힘든 티를 내도 괜찮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니까요.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의 세계로 들어가 그 안에서 함께 머무르는 것이다. 고치려 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것이다. 감정을 바꾸려는 사람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답보다 마음이 필요합니다. 해결책보다 함께 느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잘 될 거야 보다 힘들지라는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이제는 보세요. 당신이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없애려 하나요? 함께 느끼나요? 조언을 하나요? 공감을 하나요? 감정을 함께 느끼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무너져도 함께 있어줄 사람입니다. 감정을 불편해하는 사람에게는 마음 열지 마세요. 그 사람 앞에서 힘든 티 내면 더 외로워집니다. 당신 감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감정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감정을 대하는 방식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평생 곁에 둘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특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행동을. 우리는 평생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인연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도 있었고 가짜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말이 다정하다고 마음까지 따뜻한 건 아니라는 것을, 겉으로 친절하다고 속까지 선한 건 아니라는 것을, 진짜는 작은 신호에 있습니다. 눈빛 하나, 손짓 하나, 침묵 하나에 그 사람의 본성이 담겨 있습니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실수 후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소한 부탁에 어떻게 응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작은 것들이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한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눈을 마주치는 사람, 손을 펼치는 사람, 침묵이 편한 사람, 약자에게 친절한 사람,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 작은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함께 느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 100명보다 소중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주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나 열지 마세요.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세요. 그리고 진짜 앞에서만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가짜에게 마음 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당신의 사람이 아닌 것 뿐입니다. 진짜 사람은 알아봅니다. 당신의 침묵도, 당신의 불안도, 당신의 약함도. 그 사람 앞에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사람만 남기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이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끝에 진짜 평온함이 있습니다. 가짜와 함께하는 시끄러움보다 진짜와 함께하는 고요함이 더 따뜻합니다. 당신 곁에 진짜 사람들이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진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는 사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세상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